안녕하세요. 쪼잔밤탱이 정원조입니다. 오늘 쪼잔밤탱이의 잡학사전 2편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예, 쪼잔밤탱이 잡학사전 2편 볼까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오늘은 멜서스하고 리카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멜서스, 얘가 리카도. 네.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당시 사람들이어서. 네. 멜서스는 이 책에서 보면 인구 폭발과 멸망의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식량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노란 선, 황색 선이죠. 노란 선이고 이게 이제 식량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양반 얘기는 뭐냐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2명이 둘을 낳으면 4명, 4명이 또 4명, 2명을 낳으면 뭐 16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늘어난다 이거죠. 근데 식량은 만약에 2명이 살 때 쌀이 1년에 한 가마가 필요했다 그러면 4명이 살 때는 2가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식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2가마, 3가마, 4가마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식량이 없어서 죽는다,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하고 산술급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술급수는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1은 4 이런 식으로 해서 식량은 차츰차츰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살던 시대, 중세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그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밀을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확 생산할 수 없었지만 인구는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에서 이렇게 쓴 거죠. 식량 공급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간다. 그러므로 인류는 식량이 없어서 나중에 파멸하게 된다는 얘기죠. 인구 증가를 하는 그 억제 요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망률을 높여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 기아, 질병.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라가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면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옆 나라하고 싸워서 영토를 뺏어서 늘려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저도 사람들이 죽어버리니까 전쟁에서 그런 방법을 썼고 기아, 굶어 죽는 거죠. 뭐 못 먹는 사람은 굶어 죽는 거죠. 하층민들은 굶어 죽는 거죠. 그다음에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그 유명한 또 패스트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양성 제어 요인이 있고 실제로 사실은 전쟁으로 해서 인구 조절을 많이 됐고 굶어 죽는 거로도 인구 조절이 많이 됐죠. 1800년도에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감자가 불황이 되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아일랜드인들이 많은 게 1800년도에 그 감자가 불황이 되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도저히 못 사니까 다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 가서 아일랜드들이 많이 성공했죠. 그 당시만 해도 못 먹어서 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방으로 하는 거는 출생률을 낮추는 거를 말합니다. 양성제약보다는 좀 덜 잔혹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출생률을 낮춘다는 거는 뭐 그만큼 성공률도 낮은데 이거 예방성 제약 성공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1960년도, 70년도에 특히 70년도 제가 이제 58년 개뜨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저희가 제일 많이 나왔죠. 58년생이 제일 많았죠.
55년생부터. 그때 전쟁 후에 이제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국민학교죠. 3부제예요, 3부제. 아침에 가고, 오전 늦게 가는 반이 있었고, 오후에 또 가는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다닐 때 저희 3부제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한 반에 60명. 60명씩 해서 3반이니까 180명. 한 학년에 10반이면 600명인데 그걸 3부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1800명이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멜서스는 실수한 게 있어요. 그 멜서스가 이제 이 인구론을 핀 이유가 미국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미국. 그래서 미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멜서스는 그걸 보고, 아, 식량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제 망한다. 지구는 이제 폭발한다. 인구 때문에. 그랬는데, 그 미국 인구가 그 당시에 1년에 약 380만 명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인구는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뭐 총인구 대비해서 뭐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지만 미국이 이민이 많잖아요. 나와서 증가한 거는 사실 출생률이랑 관계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니에요. 이민 온 거를 감안을 안 하고 가령 300만 명인데 그 다음 해보니까 600만 명이다. 그러면 2배 늘었다. 이렇게 가면 내년 되면 4배 늘고 기하급수적이니까 후년 가면 4, 4, 16에서 16배 늘고 이렇게 해서 미국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태생,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낳은 애들하고 이민 온 사람하고 섞어서 계산을 해버리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한 게 농업하고 공업의 기술혁명이 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됩니까? 전기기관이 나왔죠. 전기기관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기차 나오고 농업기계들도 기계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도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아키바리라고 그 일본 말로 그런 쌀 경기미 이런 것만 먹다가 도저히 안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가서 보니까 거기 산모작을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가져온 게 통일벼죠. 그 통일벼가 맛은 없었지만 하여튼 양은 우리 그 일반 미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했죠. 그래서 통일벼 뭐 밀양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개량했잖아요. 이런 기술을 예상을 못한 거예요. 멜서스가.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아졌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기술도 발달하고 여기 미국처럼 이민자를 계산 못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됐어요, 우리는? 70년도에 인구 제한했죠. 한 가정에 둘만 낳아라. 셋 이상 낳으면 뭐 안 해줬어요? 아파트 청약도 못하게 하고 의료보험도 안 줬어요. 지금은 장려금을 주죠, 셋을 낳으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셋 낳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좀 해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한 4명, 5명씩 이렇게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한 80살 되신 분들, 그분들 70살 되신 분들, 그분들은 애기 셋 이상 나오면 아파트 청약도 제한되고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사람 많이 난다. 근데 그때 표가 뭔지 아세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뭐 낳다 보면 거짓고로 면만한다. 이렇게 뭐 표가 막 맨날 뉴스 극장 가면 나오는 대한뉴스 있죠. 거기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TV에도 맨날 흑백 TV 할 때 애기 조금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게 어머니들은 이제 산부인과 가서 피임 시술을 받고 아버지들은 뭐예요?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수술을 무료로 해줬어요. 훈련도 빼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구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실수. 지금 인구 우리 지금 0.95명인가 뿐이 안 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안 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2명이면 둘로 나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지 국력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중국이 왜 세요? 12억 인구가 있으니까 센 거지. 인도가 왜 세요? 못 살아도 7억 인구가 있잖아. 우리나라 5천만? 5천만 가지고 7억, 12억을 상대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한테 왜 우리가 큰 소리 못 치죠? 땅도 적지만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일당 100? 일당 100 해봤자 5천만 명에서 일당 100 하면 어떻게 돼? 50억을 상대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인구도 적정하게 있어야 돼.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지만 적정한 인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명이면 둘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둘이서 하나도 안 낳잖아. 0.95명이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변천에 4가지 이 트렌드가 있다고요. 이거를 봤어야 돼. 첫째, 산업사회가 발달하기 전에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다. 맞죠? 저희 때도 가령 저희 조금 위에 세대들 50년대생들까지는 호적 신고가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뭐 시골에 있어서 뭐 2살을 때 뭐 출생 신고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 왜 그랬겠어요? 애를 낳으면 돌 전에 1년 내에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해봤자 또 사망 신고해야 되잖아. 죽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남매가 한 7명 태어나면 한 2명 정도는 죽었어요, 사실은. 어릴 때. 4명, 저희는 이제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다 정상적으로 다 됐지만, 저희 좀 위에 세대만 가도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왜? 못 사니까. 위생도 안 좋죠. 사실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밀서스 말대로 식량난이 있긴 있었어요. 맨날 고구마 먹고, 보리밥 먹고, 쌀밥은 명절 때, 아버지 생일날, 뭐 이런 때 아니면 쌀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고 또 집도 옛날에 판잣집 막 이래가지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왜냐면 요새들처럼 뭐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게 없고 낳아놓으면 큰애가 작은애 키우고 작은애가 또 막내 키우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이불 하나 가지고 넷이서 뒤집어 쓰고 자고 엄마 아버지 따로 없고 우리 애들은 4명이서 이불 하나 덮고 동그랗게 돌라 앉아서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아침 되면 그냥 대충 보리밥 먹고 나가서 점심때 되면 집에 오면 고구마 하나 먹고 없으면 굶고 저녁 때 되면 또 그냥 대충 먹고 자고 옷도 그냥 어제 입은 거 오늘 입고 내일도 입고 모레도 입고 겨울옷 한 2-3벌 가지고 그냥 살고 그랬죠. 용돈이 어딨어. 그냥 용돈 주면 진짜 그날은 생일날 이럴 때나 받나? 그랬죠. 하여튼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잖아요. 많이 죽잖아요. 왜냐면 물도 안 좋죠. 거기가 의학적으로도 지금 지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실은 좀 여유가 되면 거기 우물도 좀 파주고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거 안 되면 현찰로라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 좋은 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같이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그 모습이야. 정말 옷에서 이렇게 코를 닦으면 그 이쪽 소매 쪽에 그냥 반질반질하게 얼어붙고 이런 게 남미 갔더니 남미도 그렇게 새카맣게 옷이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더하죠. 그런 데가 이제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높죠. 왜냐면 많이 죽으니까 또 많이 나요. 보상을 해야 되니까. 안 죽으면 안 낫지. 근데 애를 7명을 낳는데 3명이 죽는다 그러면 4명뿐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4명을 낳으면 2명을 죽어버리면 2분이 안 남으니까 이제 많이 낳게 되는 거지.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즉, 그게 1단계고요. 2단계가 이제 산업화 사회인데 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70년대가
초기 산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공업화, 경부고속도로 뚫고 또 포항제철 짓고 조선소 막 현대 조선소 만들고 막 이때잖아요. 제일제당 공장 세우고 뭐 이럴 때니까 그때가 이제 산업화 사회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굶는 거는 지난 거야. 하다못해 그 보리밥이라도 먹고 또 고기도 조금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병원도 생기고 교육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출생률 상관없이 애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사망률이 줄는 거지. 그 인구가 증가하죠. 그때가 우리 1970년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 근데 이제 그때 산하 제한을 그냥 강제로 막 하고 막 TV에서 셋 나오면 역적처럼 막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둘씩만 낳은 게 아니에요. 둘씩만 하니까 우리가 3단계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화가 됐죠, 그죠? 서울, 부산, 대구 다 이제 광역화되고 잘 살게 됐잖아요. 교육도 이제 요새 뭐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죠. 옛날에는 의무교육이 뭐 없었잖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애들을 둘만 낳으니까 둘이라도 잘 키워야 되니까 엄마들이 교육에 이제 열정을 쏟는 거야. 저희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학교 간다 그러면 엄마한테 혼난 사람들 많아요. 농사지라고. 가서 소 먹이고 오라고. 그다음에 뭐 무슨 학교를 가냐. 뭐 학교 갔다 오면 바로 그냥 소 몰고 나가서 소 풀 먹이고 오라고 그러고 너 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도 공부하란 말 잘 안 했어. 서울에 살았어도. 왜냐면 좀 못 살았거든. 제가 미아리 살았는데. 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놀든 뛰어놀든 엄마만 귀찮게 안 하고 옷만 안 버리면 그냥 저녁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랬는데 3단계가 되니까 이제 엄마들이 둘 뿐이 없으니까 애들을 이제 대학까지 공부시켜야겠다 해서 막 열풍이 부는 거죠. 과외도 시키고 뭐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뭐 엄마들이 이제 막 학교를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치맛바람, 예, 치맛바람 이랬죠 옛날에. 학교를 휩쓸었습니다 아주 엄마들이.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치맛바람에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 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잘 사는 집은 잘 사는 대로 그러고 뭐 이제 애들이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이러려니까 일반 중류층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죠. 맞벌이 시작하게 되니까 애를 둘을 낳아도 힘들거든. 과외비, 사교육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집도 사야지. 근데 아파트 값이 막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단계 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맞벌이를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애를 하나만 낳는 거죠. 경제적인 사정하고 자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시간 투자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출생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단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피임법도 발달하고, 그죠? 옛날에는 피임법이 발달 안 해서 그냥 순풍순풍 엄마들이 잘났는데 지금은 이제 피임 다 하죠.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결혼하면 바로 아기 갖는 사람들 없고 뭐 2, 3년 있다가 집 좀 장만하고 낳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되고 맞벌이 부부가 이제 일반화됐죠 요새는. 저희 때만 해도 남자는 회사로 여자는 집에서 그냥 애들 키우고 현모양처처럼 사는 게 이제 기본적이었는데 지금은 요새는 다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죠. 애들 사교육도 못 시키죠. 그러니까 일반화되니까 어떻게 자녀가 한 명, 많이 나야 두 명. 또 이제 근데 무자식 상팔자다 해서 또 안 낳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0.95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차라리 2단계에서 이런 이론들을 미리 좀 공부 좀 했으면 그거 두 명으로 꼭 했어야 되냐. 저도 키워보니까 한 셋 정도 키워도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형제들이 아주 있는 게 자기네끼리도 잘 협동도 되고 또 하나 있는 애보다 둘이 있는 집이 애들이 이해심도 많고 인성도 좋아. 대부분이. 왜? 나눠 먹는 것도 배웠고, 그죠?
혼자 있는 애들은 자기 혼자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렇죠. 소황제죠. 애들이 혼자만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자기 혼자만 먹으면 되는 줄 아니까 자기만 너무 이기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둘 키웠더니 아주 남매인데 서로 잘 이해하고 돕고 이러면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셋을 키워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둘만 낳아야 되니까 셋 낳으면 뭐 이렇게 뭐 원시인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야만인처럼 쳐다봤으니까. 그 보면 이제 보십시오. 선진국은 이렇게 인구가 늡니다. 근데 후진국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 인도, 아프리카 이쪽은 막 늘어나고 유럽하고 이제 한국, 일본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짜그라들죠. 이런 추세가 된 겁니다. 2050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75건 이렇게 되는데 선진국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선진국. 나머지 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하고 후진국에. 그 이제 리카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리카도는 이제 그 지대론하고 비교 우위론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애덤 스미스도 얘기했지만 이제 리카도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기업인들이 이제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이제 시장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자유롭게 해주면 우리끼리 알아서 잘 하면 경제 부흥도 되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 얘기하면서 뒤로 가서 국회 같은 데 가서 정치인들한테 특혜를 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슨 부동산업을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특혜가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한다 이거죠. 사실은 시장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법을 안 만드는 게 시장 자유예요, 그죠? 근데 자기 시장 자유를 외치면서 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특혜를 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비교 우위론을 이제 리카도가 얘기한 게 뭐냐면, 노동자들은 급료의 절반을 빵을 사는데 소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먹는 게 엔겔 주스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밀가루 값이 비싸다는 얘기네요. 월급의 반을 빵으로 하면. 그러면 이제 밀가루를 수입하면 된다. 그죠? 싼 밀가루로 갖다가 밀가루 값이 높으니까 우리 같으면 쌀을 우리나라 쌀이 지금 농민들은 싸다 그러고 우리가 수입해서 먹을 때는 더 싸게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쌀을 수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식량이 나중에 이제 전쟁 물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처럼 쌀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 쌀 농사를 안 하다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나 쌀을 안 줘. 그러면 우리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쌀 농사를 져야 돼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근데 물론 신토부리도 있지만 이 양으로 볼 때는 이제 수입쌀이 사실은 좀 싸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서 계속 우리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 전략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는 맞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리카도는 그런 거예요. 자, 프랑스가 이제 만약에 포도주가 있고 만약에 영국이 뭐 그때 섬유가 있었으면 프랑스에서는 영국 섬유를 수입하고 대신 포도주를 수출하고 서로 우위에 있는 거를 그 나라가 수출하고 자기가 비교적 열세에 있는 걸 수입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자유무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 우위론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가령 그 영국이 섬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뭐 영국 신사들 옷감이 좋으니까 영국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만 그 수출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절대 우위에 있는 것만 수출하고 나머지 건 다 자기가 자급자족하자 하는 게 이제 절대 우위론이고, 비교 우위론은 상대 국가에서 이렇게 가져왔을 때 나보다 저희가 더 싸게 줄 수 있다면 그쪽 걸 갖다 쓰자는 게 비교 우위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절대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가루. 밀은 이제 우리나라가 밀이 잘 안 되는 나라니까 밀 같은 건 무조건 수입해야 돼요. 그죠? 수입해서 이제 쓰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비교 우위론에 있는 건 뭐예요? 가령 중국산 마늘이 우리나라보다 싸다. 그럼 수입해서 써야 될까요? 리카도는 그거 수입해서 쓰는 게 낫다. 참깨? 우리나라 참깨 비싸잖아. 근데 맛은 우리나라 게 훨씬 좋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맛으로 볼 때는 참깨를 우리나라 거 쓰는 게 맞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쌀을 사다가 어떻게 해요? 쌀이 미국산이 더 싸고 베트남 이런 데서 수입하는 게 더 싸니까 사다가 밥으로 안 먹고 뭘로 먹어요? 쌀 막걸리 만들고 쌀 과자 만들고 쌀국수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쌀국수 같은 거 뒤에 보시면 다 수입품이잖아. 우리 국산쌀 가지고 쌀국수 만들고 그러는 데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교 우위는 그런 거죠 이제. 근데 절대 우위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거. 이제 절대 우위 품목에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못 만드니까 절대 열세죠. 어떻게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거 수입하고 하자는 게 절대 우위론이고, 비교 우위론은 우리나라보다 싸면 거기서 갖다 쓰자는 게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미쳤냐, 이제 사실은 국수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쌀 수입하자 이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농민단체에서는 난리 나죠. 한국 쌀을 무조건 써라. 그다음에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모자란 것만 갖다 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FTA 같은 게 있으면, FTA 같은 데서는 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악기발이 일반미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수출하려고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쌀을 만들었는데 수출하려고 보니까 미국 국내에서는 그 찰진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딱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찰진 쌀을 먹는 나라야. 그럼 거기다 수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문호를 개방하라는 게 미국 애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니네 문호 개방해라. 우리가 현대자동차도 수입하고 그러니까 니네 쌀, 우리 캘리포니아 쌀 갖다가 먹어라. 그런데 이제 우리 농민단체에서 보면 미국산 그 찰진 게 들어오면 우리나라하고 가격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농민들 다 망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같으면 이제 농민한테 특별 지원금 같은 거 줬는데 그거 주는 것도 이제 주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냐면 특별 지원금 주니까 자꾸 니네 농민들이 살아나니까 우리 쌀을 안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무역 협정에서 참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줄타기를 잘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정부 관리들의 임무죠, 사실은. 여태까지는 이제 그걸 이제 줄타기 하면서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양쪽 그 농민들은 불만이 많죠.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하는 게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수출 위주 아니에요. 반도체도 수출하고 자동차도 수출하고 배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 김도 수출하고 다 수출하면서 남의 나라 거 하나도 안 갖다 먹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한 만큼 저쪽 거 이제 가져와서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100억을 수출하면 한 90억 정도를 수입하는 게 불만을 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을 수출하고 10억분이 수입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너 적대시하게 되죠. 너 두고 보자. 너 다음에 이제 가만 안 놔주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내부로만 계속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계속 돌게 되면 결국 경제가 발전 안 하고 하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자유무역을 해야지만 이게 각 나라가 글로벌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지대론, 이제 비교 우위론에서 무인도에 로빈슨하고 프라이데이가 산다. 두 사람이 산다고 봤을 때 로빈슨이 물고기 잡기에 15시간 한 마리 잡는데 15시간 걸리고 오두막 짓는데 45시간이 걸린다. 한 채에.
프라이데이는 물고기 잡는데 10시간이면 한 마리 잡아요. 젊으니까 이제 잘 잡아. 오두막도 20시간이면 한 채 잡아. 그러면 월 200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각자가 너랑 나랑 협업 안 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로빈슨 따로 프라이데이 따로 아까처럼 수출 안 하고 수입 안 하고 산다 보면 로빈슨은 물고기 6.6마리 100시간씩 투자하면 오두막 2.2점 뿐이 못 져요. 근데 프라이데이는 물고기 10마리 잡고 오두막 5개를 져. 근데 이제 둘이서 100시간씩 투자해서 따로 한다. 로빈슨은 물고기만 잡는 거야.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오두막만 지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13.3마리를 잡게 되고 프라이데이는 오두막 10차를 져. 그러면 아까 지을 때보다 물고기는 16마리인데 13.3마리 뿐이 못 잡지만 집은 7.25채에서 10채로 늘어난다. 이거. 네? 그러니까 손해보는 구간도 있지만 근데 물고기는 싸잖아. 오두막은 비싸고. 이게 낫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비교 이론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분업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잘할 수 있는 거를 잘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건 딴 나라한테 맡기고 이게 해서 서로가 이게 윈윈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런 이론입니다. 그 자유방임 시장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뜻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이 자식을 보살피듯 우리를 감싸주지는 않아요. 자유무역이. 근데 안정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보호무역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신기술과 신상품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보호막이 갖춰지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성장이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국정책 해봐서 알잖아요. 대원군이 세국정책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일본한테 식민지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가 보호무역만 외친다? 이거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뭐 미국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원료 수입에다가 다시 가공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리카도. 그래서 경제학적 기대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임대자가 현재 농지대로 쓰기에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되는 최저액수의 초과액을 말한다. 현재 용도대로 토지, 노동, 자본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또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한 상품의 가격이란 그 상품을 생산해내는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그리고 지주들에게 돌아갈 목돈의 합산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을 하게 되면 수요가 항상 있게 된다. 이거 팔로 법칙이라고 하는데 마켓 법칙이죠. 내가 만든 만큼 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새 좀 맞진 않죠. 왜냐면 요새는 이제 품질이 안 좋으면 안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오늘 두 가지만 알면 되지요. 멜서스의 인구론. 근데 현대화된 나라에서는 좀 안 맞죠. 그 다음에 리카도의 비고이론.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